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디반체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실까봐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반체리님께서는 심야괴담의 살목지라고 하죠? 거기 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당사자 본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살목지 저수지 그 편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 그 이후에 방송에도 나오지 않았던 비하인드 이야기까지 같이 곁들여져서 시들무로 탄생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디반체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이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거를 말씀을 드리니까, 봤다, 네. 그 편 봤다. 내용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또 방송판 거니까, 그쵸?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디반체리님께서 오늘 그 비하인드 썰까지 같이 풀어주실 거니까, 바로 한번 우리 디반체리님의 이야기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거는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충남 아산에 살 때 예산 귀곡리 그리고 불원리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를 네. 거쳐서 산을 넘어서 청양으로 출퇴근을 하던 때였거든요. 제가 워낙에 차도 되게 좋아하고 또 카레이싱도 하고 그러니까 운전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긴 출퇴근 거리는 그닥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집에서 회사를 가려고 하면 크게는 코스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21번 국도로 가는 길이랑 그리고 하나는 고속도로를 타는 길이 있었는데요. 고속도로 이용하면 홍성으로 삥 둘러서 회사를 가기 때문에 왕복이 5시간 정도가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빠른 길은 산길인데 이거는 이제 산을 한 5개 정도 넘어서 가거든요. 대신에 바로 질러서 가는 길이라서 왕복이 한 3시간 20분 정도가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눈이 오는 한겨울만 아니면 웬만해서는 산길로 다녔거든요. 더 빠르기도 했고 운전하는 거를 좋아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했던 일이 워낙에 프로젝트가 많아서 야근이 잦던 일이었어요. 연구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야근이 또 있다 보면 야근이 몰리는 날만 몰리게 돼요. 그래서 연구직이라서 프로젝트 종료 기간이 오면 새벽에 퇴근은 밥 먹듯이 하고 일주일에 2-3번은 거의 밤새서 일을 하곤 하거든요. 물론 그때는 이제 젊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쌩쌩해서 괜찮았는데 제가 그때를 아직도 기억하는 게 화요일이었어요. 화요일이었고 그날도 이제 야근을 하고 조금 그날은 일찍 끝나서 밤 10시쯤에 연구실에서 나와서 이제 집으로 가는 차 안이었어요. 제가 다니는 길은 산길이니까 집에 가기까지 작은 저수지, 큰 저수지가 합해서 한 6개 정도 저수지를 지나가거든요. 거기에 저수지가 좀 많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안개가 밤이 되면 되게 자욱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출퇴근을 한 익숙한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산길이니까 헤매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안개가 자욱하면 전 항상 내비게이션을 꼭 켜고 운전을 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안개가 너무 자욱하더라고요. 너무. 헤드라이트 빛은 바로 차 아래를 비추는 정도고 정말 끝이 없는 터널 속을 지나는 것처럼 자욱하고 컴컴해서 너무 걱정이었어요. 가는 동안도 혹시 내가 실수로 다른 걸 치지는 않을까? 고라니 같은 거 이런 거 계속 생각하면서 최대한 천천히 서행을 했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길이 외길이 아니라서 2차선 도로기 때문에 반대편 차랑 정면 충돌할 일은 없었어요. 오는 길 하나 가는 길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한참을 그렇게 가는데 어느 순간 길이 너무 낯선 거예요. 3년 동안 다니던 길인데 마치 잘못 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또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안개가 가득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비게이션으로밖에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보면 또 제대로 가고 있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계속 가는데 가면 갈수록 안개가 점점 더 진해지면서 차 유리 밖으로 그나마 흐릿하게 보이던 나무조차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새까맣게. 와, 분위기가 장난은 아니겠다. 네. 그러다가 이제 문득 길을 가는데 길이 덜컹덜컹 해서 보니까 원래는 아스팔트 길인데 어느 순간 흙길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길이. 제가 다니는 길은 전부 다 산길이어도 그래도 2차선 아스팔트 길이거든요. 중간에 흙길이 나오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순간 차를 멈추고 비상등을 킨 다음에 다시 내비를 봤는데 전방에 30m 앞 직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진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데 직감적으로 이 길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산길은 여러 가지 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로 잘못 내비가 안내를 해주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너무 위험한 것 같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길이 어느 정도 차 폭이 들어갈 정도로 유지는 돼야 되는데 점점 갈수록 길폭이 좁아지니까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차를 돌려서 아스팔트 길로 나가려고 후진을 하는데 도무지 뒤가 보이지 않으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후진은 못하겠고 차를 돌리려고 좀 더 넓은 공간이 나오는 곳을 찾기 위해서 정말 10km도 안 되는 속력으로 조금 더 앞으로 갔어요. 앞으로 갔더니 바로 그 순간 앞에 뭔가 일렁일렁 하는 거예요. 헤드라이트가 뭔가를 비추는데 거기가 평평한 게 아니라 일렁일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라서 창 바깥으로 머리를 내밀고 자세히 봤더니 시커먼 물이 가득 있는 저수지가 바로 차 앞까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거기서 바퀴를 진짜 한두 바퀴만 더 굴렸으면 그대로 들어갔거든요. 예. 내비상으로는 분명히 있는 길인데 바로 앞이 저수지로 들어가는 끊긴 길인 거예요. 너무 놀라서 저는 이건 후진으로 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살살 후진을 하는데 갑자기 내비에서 띠링 잘못된 경로입니다. 재탐색합니다. 이러면서 안내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얘도 길 잘못 들은 거 확인하고 재탐색하는구나 하면서 천천히 후진을 하는데 갑자기 띠링 잘못된 경로입니다. 재탐색합니다. 띠링 잘못된 경로입니다. 잘못된 경로입니다. 잘못된 경로입니다. 잘못된 경로입니다. 잘못된 경로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내비를 그냥 꺼버렸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심장이 너무 쿵쾅쿵쾅 뛰는데 제가 또 나름 공대생이라서 이럴 때일수록 더 침착하고 냉정하게 생각하자 하고 무심결에 차에 있는 시계를 봤어요. 내비를 껐는데 그 위에 바로 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10시 46분이에요. 그래서 10시 46분이면 조금만 더 가면 집에 도착하겠네 라는 생각과 함께 약간 안도를 했어요. 그리고 내비는 이게 위성 수신 오류일 거야. 전파 장애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후진을 하다가 보니까 아스팔트 길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스팔트 길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진정돼서 아스팔트 길로 들어서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저도 아닌 척은 했지만 이게 너무 놀란 거예요. 저수지로 빠질 뻔한 데다가 내비는 계속 잘못된 경로라고 직진하라고 하니까 그 상황이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하면서 이제 스피커로 해놓고 엄마랑 전화를 하면 좀 마음이 안정될 것 같아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한 진짜 2번 정도 울렸을까? 엄마가 바로 받더라고요. 네. 원래는 바로 잘 안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전화 받자마자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엄마가 저한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딸, 왜 이렇게 늦어? 오늘도 야근했어? 지금 오고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가슴이
막 쿵쾅거리는 게 조금 안정되면서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방금 큰일 날 뻔했잖아. 나 지금 저수지에 빠질 뻔했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엄마가 야 진짜 회사를 가까운 데로 옮기던지 해야지. 큰일 날 뻔했다. 진짜 못 살아. 막 이러면서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한테 엄마 나 아까 일 너무 으스스하고 소름 끼쳐서 그러는데 지금 얘기는 집에 가서 해줄 테니까 오늘 엄마가 그냥 있었던 일상 얘기해줘. 오늘 뭐 없었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무서우니까. 네,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뭐 마트를 갔는데 덕종이 엄마랑 같이 마트를 갔는데 글쎄 덕종이 엄마가 지갑 놓고 왔다고 해가지고 우리 장 다 보고 와서 결국 계산 못하고 그냥 덕종이 엄마 집으로 가버린 거 있지? 나는 거기 안내데스크에서 계속 기다리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순간 엄마 말을 끊었어요. 왜요? 엄마, 덕종이 아줌마? 덕종이 아줌마 몇 년 전에 돌아가셨잖아. 무슨 덕종이 아줌마야? 제가 너무 소름 끼치고 황당해서 엄마한테 약간 짜증내듯이 쏘아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니까 통화 시간은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안 들려? 아 장난치지 마. 나 진짜 무섭단 말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몇 초간 정적이 흐르더니 엄마가 그냥 막 웃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냥 웃는 것도 아니고 진짜 웃음을 꾹 참으면서 웃는 소리? 그래서 제가 너무 소름이 끼쳐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거든요. 엄마 진짜 집에 가면 가만 안 있어 라는 생각으로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장난치는 엄마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막 씩씩거리면서 운전을 하는데 엄마한테 다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뭐라고 하려고 딱 받으려는 순간 핸드폰에 시간이 기본적으로 떠 있잖아요. 시간을 봤는데 10시 47분인 거예요. 제가 아까 저수지에서 후진하고 내비를 껐을 때가 10시 46분이었는데 한참 지났는데 47분? 1분밖에 안 지난 거잖아요. 그 순간 소름이 쫙 끼치면서 20분은 더 지난 것 같은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전화는 오니까 전화는 받았어요. 여보세요? 받았더니 엄마가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 여보세요? 안 들려? 엄마 전화가 안 터지나 봐. 내가 다시 걸게. 안 들려서 내가 다시 걸게? 하고 끊으려는 순간 되게 젊은 여자 목소리로 왜 내비 보고 안 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진짜 꼬리뼈부터 머리 끝까지 소름 끼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엄마가 장난치는 목소리가 아니라 완전 20대 초반 정도 되는 완전 어린 여자 목소리인 거예요. 완전 다르네? 완전 달라요. 흉내를 낼 수가 없는 완전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끄는가 동시에 제가 전화기를 꺼버렸거든요. 종료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너무 숨이 막히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이러다가 진짜 정신줄을 놓을 것 같은 거예요. 산소가 부족한 느낌이 막 들고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길 더 잘못 들지 않게 집중하자 체리야 집중하자 이러면서 운전에 집중하려던 찰나에 핸드폰을 제가 분명히 껐거든요. 근데 전화가 또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시간은 여전히 10시 47분. 그리고 핸드폰 보면 안테나 선이 보통 3개 정도는 뜨거든요. 5개 중에 산이어도. 근데 안테나 선이 빵개로 뜨고 수신 불가 지역이라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전화벨이 계속 울려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귀신에 홀렸나? 이러다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핸드폰을 정말 달리는 창문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바깥으로. 왜냐면
제 생각으로는 아까 저수지에서 창문 열었을 때 그때 왠지 귀신이 들어온 것 같은데 꼭 그게 핸드폰에 붙은 것 같았단 말이죠. 제 느낌에는. 그래서 네. 핸드폰을 던져서 이거를 떼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사건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일들 뿐이니까. 그리고 나서 버리고 진짜 운전에 초집중해서 가는데 길 한쪽에 오른쪽부터 하얀 국화송이가 한 송이가 훅 지나가는 거예요. 서 있는 상태로. 그래서 뭐지 잘못 봤나? 국화가 원래 저렇게 한 송이씩 피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니까 반대편에 왼쪽에서도 국화 한 송이가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꽃이 피어있는 간격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제가 운전하는 길가 사이드가 전체가 다 하얀 국화꽃이 한 줄로 쭉 늘어서 있는 거예요. 한 송이씩. 그것도 되게 꼿꼿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상할 정도로. 그래서 한 5분 정도를 갔어요. 그 상태로. 와, 내가 진짜 미쳤다. 이건 진짜 홀린 거 아니고서 말이 안 되는데 설마 내가 운전하면서 지금 자고 있는 건 아니겠지? 기면증인가? 막 이런 진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가다가 그 순간 안개가 다 걷히면서 길이 되게 밝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리고 얼른 쌍라이트를 켰어요. 원래 네. 안개가 있을 때 쌍라이트 키면 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안개가 걷히고 나자마자 쌍라이트 켜고 빠르게 그 산길을 빠져나와서 집에 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집에 도착을 해서 엄마 얼굴 보니까 이제 눈물이 펑펑 나면서 다리에 힘이 쫙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막 놀라서 그런 얘기하고 아빠도 또 중간에 주무시다가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해서 있었던 얘기 다 얘기하고 막 울다가 저도 모르게 골아 떨어졌거든요. 너무 긴장 많이 해서. 네, 너무 긴장 많이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자다가 알람 소리에 잠을 깨서 보니까 출근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차려준 아침밥도 거의 먹지 못하고 출근을 했거든요. 출근하면서 어제 일이 생각나니까 오늘은 진짜 산길로 안 가고 무조건 고속도로랑 국도 타고 가야겠다. 지각을 하더라도 시간 많이 걸려도 우선 그 길로 좋은 길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갔어요. 회사에 출근을 해서 선배들한테 어제 안개가 너무 심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잘못 든 저수지가 살목지 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핸드폰으로 지도를 보니까 아산에서 예산을 지나 청양으로 가는 길이 제가 다닌 루트인데 거기 예산 살목지라는 저수지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선배들이 이제 저보다 먼저 그 회사를 다녔으니까 거기 말이 많더라. 조심해라. 귀신 나오는 얘기가 있다. 뭐 하면서 저한테 막 신진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진짜 동기랑 선배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보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날부터는 뭐 별일 없이 평범한 일상도 보냈고 출퇴근도 계속 이제 고속도로로 하다가 그 일이 있고 4일째 되는 날 또다시 야근인 거예요. 네. 근데 그날은 이제 새벽 1시 반쯤 퇴근을 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화요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4일째 되던 날이니까 이제 금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주말이니까 푹 자도 된다는 생각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국도로 퇴근을 하다가 예전에 이제 충남 방적공장 사거리가 있거든요. 국도길에든. 거기서 빨간불이라서 신호 대기를 하는데 갑자기 9.5톤 트럭이 뒤에서 와서 제 차를 덮친 거예요. 어머. 그래서 차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룸미러로 제가 그 순간을 봤는데 정말 트럭이 달려오는 게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는데 저러다 받겠는데? 내 차 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순간 진짜로 팍 박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트럭 아저씨가 제 차 문 열고 괜찮냐고 하고 막 어디다 전화하고 이러다가 좀 있다가 119 출동하고 전 이제 필름이 끊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눈을 떠보니까 병원 안인 거예요. 엄마가 옆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눈은 퉁퉁 부은 채로 계셨고 지방에 내려가 있는 남동생이랑 그리고 아빠까지 처음 와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고 내가 안 깨어나서 그러면서 남동생이 하는 말이 3일 동안 잠을 안 깨서 너무 무서웠대요. 제가 3일 동안.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요일이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동생이 목요일이라는 거예요. 분명 사고는 어제 퇴근길에 났고 어제는 금요일이었는데 목요일이라는 거예요. 네. 이상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누워 있었던 것도 아니고 3일 동안 기절해 있었는데 왜 목요일이지 오늘이? 하고 핸드폰으로 며칠인지 보려고 핸드폰을 찾았어요. 동생 이름 부르면서 누나 핸드폰 좀 이렇게 말했더니 동생이 누나 안 그래도 핸드폰 사고 현장에서 다 찾아보셨는데 없었다는데? 누나 핸드폰 진짜 어디다 두고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잠시 잊고 있었던 기억이 살아나면서 온몸에 송철 하나하나가 쭈삣하게 서는데 저수지에 빠질 뻔했던 날 전화가 계속 오길래 제가 너무 무서워서 달린 차 밖으로 핸드폰 던졌거든요. 맞아. 버렸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회사 가서 핸드폰으로 탈목지가 어딘지 확인까지 다 하고 사람들한테 연락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순간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오늘 며칠인지 물어봤더니 제가 눈에 뜬 오늘은 목요일이고 사고가 난 거는 바로 저수지에 빠질 뻔했던 그날 10시 55분쯤 추정 시간이라고 간호사 언니가 알려주셨대요. 오, 예. 그러니까 제가 그날 안개가 걷힌 다음에 쌍라이트 켜고 달렸다고 했잖아요. 예. 이미 그때 만취한 에쿠스가 중앙선 침범을 해서 제 차랑 정면 충돌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국화꽃길을 지나서 안개가 걷힐 때쯤이 사고가 났을 시간이라고 추측은 하고 있고 예. 그렇게 이제 전치 6주를 받고 누워있다가 깨어났던 거죠. 와, 그럼 그 사이에 뭔가 환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걸 보신 거예요? 네, 그렇긴 한데 와. 이게 전 꿈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회사 나가서 말하고 밥도 먹고 그 밥에서 나는 냄새나 온기 이런 것들이 너무 정확해가지고 저는 그게 환영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그때 이제 멘붕이 와가지고 병원에 이제 누워있으면서 막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거든요. 내가 천국을 갔다 왔나? 근데 천국이라 하기엔 너무 그냥 일상생활이니까 그러니까. 또 천국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뭐지? 이러면서 입원을 해서 계속 있는데 제가 전치 6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6주는 무조건 입원을 해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밤에 보호자 1명 정도 남겨두고 전부 집에 가라고 하는데 그날은 제가 컨디션도 거의 괜찮고 해서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네. 어차피 제 옆에도 또 환자분 누워 계시고 6인실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데 밤에 병원에 누워 있으면 밤에도 간호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액 체크하잖아요. 잘 맞아요. 들어가는지. 그래서 이제 자려고 누워 있는데 누가 제 손목에 링거줄을 만지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수액 봐주러 왔구나 생각하고 이제 눈을 감고 있는데 아무리 지나도 뭐 테이프를 갈거나 수액을 교환한 느낌이 안 들고 그냥 만지작 그게 끝. 계속 뭐야? 옆에 그냥 서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는 전체 다 소등을 하지 않거든요. 빛을 항상 하나 정도는 켜놔요. 안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는 완전히 깜깜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이불을 얼굴까지 완전히 올려덮고 누워 있었는데 옆에 계속 서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불 아래로 살짝 내려다 봤더니 발이 보이는데 거무죽죽한 보라색의 맨발인 거예요. 예. 심지어 발톱은 죽은 사람 발톱처럼 약간 갈색 검은색? 그래서 그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나 아직도 꿈꾸고 있나? 아 진짜 미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서 눈을 그냥 꼭 감고 이불이 뒤집어 쓴 채로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귀 옆에서 되게 높고 빠른 목소리로 내가 왜 죽었는지 알려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다 그냥 벌떡 일어났는데 벌떡 일어나면 없을 줄 알았는데 옆에 어떤 20대 여자가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놀래서 소리를 엄청 질렀거든요. 그래서 간호사 언니들이 이제 소리 듣고 나이트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해서 제가 막 귀신 봤다 막 이랬더니 그냥 놀래서 그런 거라고 얘기하면서 복도 중앙에 간호사 언니들이 앉아있는 데스크가 있거든요. 거기 나와서 있으라고 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밤새 언니들이랑 간호사 언니들이랑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좀 심각한 표정으로 목사님을 모셔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가셨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저는 안수기도 해주고 가셨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자려고 자야지 하고 누워있는데 인기척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발 간호사 언니여라 하는데 갑자기 귓가에 숨소리가 들리는 소리로 어제 들은 목소리랑 똑같은 목소리가 10시 48분 이러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그러고 눈을 탁 떴거든요. 떠보니까 저는 분명히 밤이었는데 눈 떠보니까 병원 아니고 엄마랑 동생이랑 아빠가 진짜 얼마나 울었는지 퉁퉁 부은 눈으로 서 계셨고 남동생이 울면서 하는 말이 제가 3일 동안 잠을 안 깨서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물어봤거든요. 오늘 무슨 요일이야? 그랬더니 목요일이래요. 분명히 엊그저께 겪었던 일이랑 똑같은 일이고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날인 거예요. 와, 이거 진짜.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운데 이게 무섭고 미친 것 같은 느낌이 동시에 막 들면서 이 상황을 진짜 벗어나야 될 것 같아서 울며 불며 퇴원시켜달라고 했어요. 나 여기 병원에 안 있겠다. 나 퇴원해서 통원치료 받겠다. 막 퇴원시켜달라고 하니까 원래는 안 된다고 하는데 정신과 진료랑 그리고 뇌 MRI랑 CT 찍어보고 거기서 출혈이나 이런 거 발생된 거 확인 안 되면 통원치료로 바꿔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인해보니까 다행히 머리 쪽에는 이상이 없어서 그렇게 통원치료를 받기로 했어요. 받기로 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엄마가 운전을 하고 아빠랑 동생이랑 저랑 차에 타 있는데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거든요. 엄마 사고 나던 날 나한테 그렇게 전화해서 장난친 거 혹시 엄마 기억해? 덕종이 아주머니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같이 장 봤다 그랬잖아. 이랬더니 엄마가 전화를 건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운 와중에 지금 내가 사고가 나서 이게 머리에 문제가 생겼나 보다. 전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사실 이 전까지만 해도 귀신이나 이런 걸 솔직히 안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 겁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환상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안 믿으니까 그렇게 귀신이라고는 생각 안 들고 내가 머리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처방해준 진정제 먹고 한 오후 5시쯤 거의 골아 떨어졌어요. 네. 잠을 못 잤으니까 약 먹자마자 바로 잠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냥 어느 순간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 옆에 있는 시계를 봤는데 10시 48분인 거예요. 예. 저는 계속 그 10시 48분에 갇혀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심장이 엄청 쿵쿵 뛰기 시작하는데 가위가 그 순간에 이제 눌리면서 병원에서 봤던 그 여자가 제 침대 발밑에 서 있는 거예요. 얼굴은 되게 갈색에 머리가 엉덩이까지 긴데 되게 푸석푸석한 머리에 원피스 입고 있었어요. 원피스가 흰색 바탕에 주황색 땡땡이 있는 약간 복고풍 원피스 같은 거 입고 있었고 그리고 얼굴은 계속 저 쳐다보고 있었고요. 근데 눈 보자마자 저수지에서 계속 따라온 그 사람이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억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절을 한 거죠. 기절했는지 졸도를 했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다행히 잠을 아침에 엄마가 깨워서 깼는데
그러면서 이제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찾잖아요. 네. 습관적으로. 근데 핸드폰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서 아, 핸드폰을 뭐 우선 개통을 해야겠다. 회사든 어디든 연락을 하려면. 그래서 핸드폰 개통하러 나가면서 엄마 몰래 점집을 한번 가봤어요. 왜냐면 네. 부모님은 기독교라서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개통할 겸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그 무당이 저를 딱 보더니 둘이 같이 들어오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저랑 생김새가 너무 비슷하게 생긴 귀신이 제 오른쪽에 서 있는데 서로 머리카락이 막 엉켜 붙어가지고 마치 샴쌍둥이처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머리 쪽이. 네. 그래서 제가 그 귀신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봤더니 그 무당분이 너무 제가 본 거랑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세하게.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막 무릎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릎이 막 떨리는데 진짜 무릎을 손으로 꽉 잡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 말씀드렸더니 저보고 저수지에서 차에서 내리거나 창문을 내린 적이 있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후진하려는데 너무 앞이 안 보여서 창문 내리고 고개 쭉 내밀고 확인했다고 하니까 저수지에 물귀신이 제대로 붙은 것 같다고. 네. 달래는 굿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 굿 비용이 그때 당시에도 만만치 않은 비용인데 제가 이제 귀신도 안 믿는데 이런 걸 처음 겪어보니까 앞으로 계속 이거에 시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380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380만 원을 계약금을 걸고 와가지고 이틀 뒤에 저수지를 같이 가서 굿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틀 뒤에 저수지에 갔어요. 가서 저수지에 차를 대놓고 내리는데 바로 저수지 옆에 흙길에 뭔가 눈에 익은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다닥 가서 보니까 제가 던졌던 핸드폰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차들이 밟고 지나가는지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뒹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핸드폰 딱 뒤집어 봤는데 제가 붙여놓은 스티커까지 그대로 있는 제 핸드폰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핸드폰을 찾고 그 굿도 지내고 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뭐 가위에 눌리거나 그 여자가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네. 심야괴담회에서는 이제 그 이후로 귀신에 시달리지 않는다라고 해피엔딩처럼 이렇게 끝났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제가 막 기가 허해진다든지 몸이 신체적으로 힘든 때가 오면 그렇게 문득문득 헛게 잘 보여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그 경매 물건도 그 이야기 네. 전인가요? 아니면 후인가요? 경매 물건은 작년이니까. 아, 후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렇죠. 있지. 네. 와, 이거 진짜 무서웠겠다, 당시에. 진짜 네. 저는 솔직히 귀신 정말 안 믿었어요. 그런 네. 게 있다는 거를 그냥 만들어낸 지어낸 드래곤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용이. 유니콘도 없는 것처럼 귀신도 그런 존재라 생각했거든요. 상상 속에. 근데 겪어보니까 뭔가 확실히 사람 말고 다른 뭔가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니, 그러면 그 네. 이후에 이 물귀신은 진짜 완벽히 떨어져 나간 걸까요? 그게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한참이 지난 후에 남동생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누나 요즘에 심야괴담회라는 프로그램 하는데 거기다 한번 제보해봐. 난 누나 거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게 너무 무서워서 이거를 어디다 제보하거나 얘기조차 못했어요. 너무 그렇지. 말하는 네. 순간 다시 너무 기억이 나서. 네. 근데 동생이 옆에서 계속 바람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7월에 제보를 했어요. 하고 몇 달 있다가 10월 달쯤에 연락이 왔는데 저는 이제 항상 심야괴담회 동생이랑 같이 보면 그냥 스토리만 재현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갑자기 거기 제작진 분들이
살목지에 가서 인터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셨구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잠깐만 그 인터뷰하고 살목지 어딘지 위치만 알려드리고 빠지면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된대요. 예. 그래서 이제 약속을 잡고 10월 달에 살목지를 갔죠. 근데 그때 무당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혹시 만약에 그 근처를 갈 일이 있으면 너인 줄 모르게 동물 가죽 뒤집어 쓰고 그러고 지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동물 가죽? 예. 네. 그래서 제가 요즘 동물 가죽 뒤집어 쓸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무당이 하는 말이 왜 모피 많잖아. 모피 코트 입고 지나가 이러는 거예요. 예. 그 순간 그 살목집 가려고 날짜를 잡은 그날 아침에 그 말이 생각이 나서 10월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상을 보시면 제가 양털 무스탕에 양털 신발을 신고 있거든요. 예. 그게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10월 달이면 춥지도 않은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입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 10월이니까 작년 10월 살목집 갔다 온 이후부터 제가 중간에 이사하려고 경매 물건 그때 말씀드린 거 알아보고 네. 경매 물건 보고 귀신을 보고 나니까 이사 갈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사를 안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가 이 살목지에서 다시 그 귀신이 붙어가지고 거의 도망치듯이 전에 있던 집을 버리고 나온 상태예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다른 집에 있거든요. 오. 그래서 이것도 이야기를 하자면 이야기가 좀 길어서 이거는 다른 편으로. 네. 그리고 아니, 그때 이제 네. 같이 촬영 가셨던 촬영팀들이 같이 겪었어요, 그것들을. 제가 말했던 그 카메라가 막 셧다운되고 조금 흐릿하게 사람 영상 같은 것도 막 잡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살목지 스케치 촬영하시고 나서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왔거든요. 그날 밤에. 예. 저보고 잘 들어갔냐고. 그 얘기를 하려면 그게 또 조금 길어가지고 이것도 뭐 2탄으로 넘어가 버리네. 네, 시간이 나중에 되면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방송국을 막 욕하시는데 디반체리님에게 아마 동의를 구했을 거예요. 그죠? 그쵸. 네. 그래서 동의를 하시고 아마 촬영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디반체리님은 내키지 않았던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한번 가보셨던 건데 그 이후에 또 일들이 있었던 거네요. 그쵸. 저는 괜찮겠지 하고 아니란 마음에 간 거였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괜찮았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돼서 뭐 사실 결론적으로는 제가 선택한 거니까 다시 살목지 간 거는 누구를 이제 욕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니 근데 확실히 저는 시들물을 좀 하면서 좋아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겪은 이야기는 본인이 해야 돼요. 이거는 저는 아직까지도 좀 불변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본인이 겪었기 때문에 더 자세히 그 상황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일어났던 그런 뭐 목격했던 이야기들도 더 세밀하게 해주실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그쵸, 오늘 네. 또 그 비하인드 이야기까지도 같이 또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는 아시지만 그래도 좀 더 자세하게 뒷 이야기들도 같이 나온 거다 보니까 더 소름 끼쳤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번에도 뒷얘기 더 있으신 것 같은데 또 이야기 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디반체리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레전드네요. 이거를 또 본인 입으로 직접 그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더 들어보니까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고 뒷이야기도 더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댓글 달거나 이럴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이렇게 다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디반체리님의 소름 끼치는 살목지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